시간은 칼라, 감마 그리고 스크린 이벨루에이션. 칼라, 감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첫째 시간에 칼라에 대한 기본, 삼원색, RGB, 그다음에 인쇄에 대한 칼라 했죠.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감마 커렉션. 요게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Front of Screen Evaluation, FOS. 화질 평가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표시된 화질을 평가한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칼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부분이죠. 색채 기술, 색의 3요소, 광은, 오브젝트, 물체, 우리 눈, 색의 표준화, 그리고 칼라를 표시하는 방법. 이거는 했죠. 이 가법, 감법. 광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빛이 되는 거죠. 태양빛이 될 수도 있고,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촛불이 될 수도 있고, 다 똑같이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광원의 종류마다 분광 강도가 다르며 이로 인하여 동일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색이 다르다. 똑같은 사과를 두고 형광등 아래에서 본 사과하고 노란색을 띤 백열등을, 여기 그림은 태양 밑에서 본 사과, 그 다음에 이 램프 밑에서 본 사과의 컬러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컬러를 인지한다는 것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는 고유한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딴 컬러는 다 흡수를 하고 자기 고유의 컬러 레드만 반사를 시켜서 우리 눈에 비춰주죠. 그래서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노란 사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저거는 빨갛다 노랗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 생각을 해보면 광원에서 나온 빛을 딴 놈은 이놈이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유한 그 컬러만 반사를 해서 우리 눈에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눈은 이게 빨간 사과다, 파란 사과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반복된 거죠. 우리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이 전체 전자기파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이게 계속 사과를 두고 이야기하네. 이야기했던 이 사과 표면에서의 레드 쪽에서만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 기의 파장을 흡수를 하고 빨간색 파장의 빛을 반사한다. 이상적인 흰색은 가시 파장 전부가 균일하게 또는 완전하게 반사될 때, 검은색은 완전히 흡수될 때 검은색을 나타낸다. 칼라 템퍼레처입니다. 색온도. 광원으로부터 반사라고 생각해야 되죠. 방사되는 빛의 색을, 빛의 색깔을 온도로 표시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흰색만 하더라도 천지만별이죠. 우리가 형광등에서 보이는 이
푸르등등한 색깔부터 백일등에서 나오는 이 노란색에 가까운 따뜻한 색깔,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색온도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모든 컬러, 감마, 엔지니어는 숫자로 표시를 해야 돼. 엔지니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거요 색깔이 좀 따뜻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색깔이 푸르등등합니다. 아니야, 푸르등등한 흰색입니다. 따끈따끈한 흰색입니다.를 색 온도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야. 모든 수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얼마만큼 따끈한 색깔이냐, 여기 있죠. 촛불이, 그지? 이게 1850도 켈빈이야. K. 제일 대표적인 태양광이 5500도 K, 그 중간에 레퍼런스가 되죠. 백일등이 2800. 근데 여기 그게 없네. 높은 백일 그 색온도 색깔이 여기는 아직 안 나온다. 요 오른쪽 이 색온도별로 쭉 나온 걸 보면 이 백일등 1500도 K, 인캔데센트 2000, 이거는 같은 백일등이네요. 태양 아까 얘기했듯이 3200은 해가 지고 뜰 때에 붉은색이 많이 들어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색온도가 3200이고, 정오의 햇볕은 거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5500도 K. 여기서 우리가 오버캐스트 스카이가 7500도 K입니다. LED 라이트벌브는 4500, 6500. 그러니까 광원으로서의 색온도, 즉 그 밝기가 아니죠. 이 색깔의 밝고 어두움을, 아니 저기 차고 따뜻한 을 표시하는 이 수치가 색온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광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디스플레이에서의 색온도는 범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12,000도, 이 화이트 밸런스를 12,000도로 한다는 것은 거의 푸르등등하게 차가운 화이트 백그라운드고, 5,000, 6,000 이거는 약간 따끈따끈한 화이트를 나타내는 색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촛불 1500에서 기껏 해봐야 5500까지밖에 스캐닝, 이 색온도의 스캔이 조금 적네요. 여기서 보니까 눈의 구조.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왜 칼라 이야기 하다가 눈의 구조가 갑자기 나오냐? 칼라 이야기 하다가 뭐 잘못, 편집이 잘못됐나 보다.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봐. 중요한 거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눈의 구조, 렌즈, 수정체, 그 다음에 망막, 레티나. 그래서 시신경이 모아져 가지고 여기 망막에 맺힌 그 뭐죠? 이미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이 시신경에서 바꾸어주죠. 그래서 뇌로 그 우리가 보던 이미지를 이 볼테지로 바꾸어서 뇌가 인식을 하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세계 표준화. 이 사과의 컬러가 무슨 색이냐? 애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맛있는 사과. 그 다음에 아줌마들은 잘 익은 사과, 덜 익은 사과. 엔지니어는 컬러를 숫자로 이야기한다. 그죠? 레드, 버닝 레드, 전부 주관적인 이야기야. 브라이트
레드, 레드, 크림슨. 답은 맞아. 전부 자기 본논문으로 하고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반복되죠. 이 가장 자연 색깔,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리얼하게 컬러를 표시를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왜?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색 온도, 디스플레이 색 온도를 어디에 맞출 거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감마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 배경 화면이 트루 실제 화면하고 굉장히 디스토트된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컬러 렌더링이라는 것이 그만큼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도 배우고 컬러 템퍼러처도 배우고 감마 코렉션도 배우고 화이트 밸런스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컬러를 표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습이다. 우리가 잠시 컬러 코디네이트 CI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초기에 그 숏 코스 할 때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CI 시스템이란 게 국제 30년대, 20년대에 체계적인 국제 조명위원회에 의해서 색을 컬러를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같이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1913년에 CI라는 것이 국제조명위원회이고 본부가 비엔나에 있고 이 라이트와 컬러에 대한 국제표준화 단체다. CI는 코미션 인터내셔널 디 에클라레지 블루러스, 굉장히 복잡하네요. CI 다이어그램이다. 컬러를 내는 색좌표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931년 CI 색좌 컬러 스페이스 색좌표가 있고 76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6년이 45년 후에 나왔지만은 아직도 31년 것이 같이 병용에 쓰이고 있다. 76년에 나온 것이 31년보다 개선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서로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새 버전이 나왔다고 완전히 옛날 거를 무시하고 새 거를 못 쓰는 것이 이제 국제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는 설명을 다시 안 해도 알겠죠. 이 그린, 블루, 레드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 색을 섞었을 때 그 색의 고유한 색의 컬러를 좌표, 즉 여기서 0에서 0.9, 0에서 0.9 이 위치 좌표, GPS 좌표처럼 색의 온도를 좌표로 한다. 그 화이트에서 여기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스가, 이게 지금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 아니고 블랙 뭐라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러났죠? 트레이스라 그래놨나? 요 화이트 RGB가 모였을 때 생기는 이 화이트 인근에서 블랙바디 레디어스, 블랙바디 트레이스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컬러 요 안에 거는 사실은 사람 눈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 범위를 요렇게 이게 뭐죠? 타원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 그린에서는 컬러가 그린, 조금 더 진한 그린, 덜 진한 그린의 구분이 조금 잘 되지 않고 범위가 넓죠. 반면에 여기 블루하고 레드가 합쳐진 이 부분, 퍼플, 블루, 크림슨, 핑크, 이쪽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것이 하나의 1931년 색자표계의 단점이라고 해서 76년에 이거를 조금 더 아까 이 엘립 뭐죠? 그 저기 타원형을 조금 더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도록 76년에 다시 색자표 CI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야 색깔 이거니까 이렇게 지도를 정하자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실험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서로 약 어그리를 해야 표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죠. 표준화라는 작업이. 그래서 이 같은 색을 표시하는데도 두 가지의 다이어그램 좌표계가 있다. 근데 지금은 사실 76년도 거 쓰는 것이 많고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1931년도 색좌표도 들어 간혹 쓰이고 있다. 우리가 NTSC 미국 통신 표준위원회에서 정한 NTSC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컬러를 나타내는 표준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를 볼 때 NTSC 82%다. 컬러가 좋다. 올레드 90%까지 나온다. 하는 것은 전부 일반적으로 아직도 TV 쪽에서는 컬러의 이 세츄레이션, 컬러의 이 강도를 NTSC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출판업계 이런 데서는 아도비, 그 다음에 sRGB, 지난번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NTSC의 좌표가 흰색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CI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72% NTSC 컬러다 하는 것은 요 흰색 삼각형의 면적이 72%를 차지하는 컬러 가뭇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살짝 한 30% 떨어진 걸 갖고 있고, 아도비 RGB라는 것은 여기 이제 퍼플 색깔로 나와 있는 요 색깔입니다. 에 따라서 그린에서는 그린보다도 이쪽 블루 쪽에 더 이 센시티비티를 강조한 아도비 RGB고, sRGB 옐로 각각의 다른 삼각형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sRGB는 어디서 많이 쓰였죠? sRGB가 카메라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NTSC는 디스플레이에 많이 쓰고 있고, 아도비는 프린트물에 쓰고 있고, 각기 자기들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야기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컬러 가뭇이라는 전문용어로 컬러 가뭇이라고 한다. sRGB라는 것은 HP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CRT 모니터들이 비슷한 색 특성을 보인다 착안해 만든 표준 RGB 공간이다. 대부분의 모니터의 형광 색도가 서로 비슷하고 CRT 감마값도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모니터 스캐너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쪽에서 많이 쓰여겠죠. 그래서 그 색깔을
표준 모니터의 색 공간을 정한 것이다. 윈도우의 표준 색 공간이다. sRGB.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아도비는 인쇄 쪽에서 파란 블루 쪽의 손실이 녹색하고 파란색 쪽에 녹색이 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쇄 시 손상이 심한 칼라를 중심으로 넓은 영역을 갖도록 다시 제작한 색 공간으로서 아도비사에서 정의되었다. 포토샵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내가 일일이 다 따라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컬러 세츄레이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컬러 가뭇. 컬러 가뭇이라는 거는 이 색 재현성,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색 재현성, 컬러를 얼만큼 충실하게 재현하느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NTSC 몇 프로 또는 아도비 몇 프로, sRGB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RGB 디스플레이의 RGB 좌표계의 삼각형 면적 그 비율을 색 재현성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플레이 A 하고 작은 삼각형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B 하고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컬러가 더 진하게 보이겠죠? 디스플레이 A죠. 그리고 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어느 쪽으로 이 삼각형이 디스플레이 A의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 C가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 블루 쪽에 컬러 감못이 높고 레드가 낮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노트북 쪽에는 이 컬러 세츄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좋죠. 근데 뭘 손해 본다? 컬러 감못이 높으면 색깔이 진하게 보면 좋긴 좋죠. 근데 손해 보는 게 있어. 휘도. 그죠? 컬러를 감못을 올리기 위해서는 컬러 필터의 두께를 높여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컬러 필터라는 것이 LCD에서 약 65%의 빛을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그러니까 천연색을 내기 위해서 컬러 필터를 넣어서 65%의 빛을 잡아먹고 뺏기고 또 흑백이면 한 픽셀로 되는 거를 3개의 서브 픽셀 RGB로 또 잡아먹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컬러를 얻기 위해서 이 희생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정사각형으로 디스플레이 하나 픽셀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구테어 이 들어가죠. 또 중간중간에 배선 또 들어가죠. 또 트랜지스터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빛의 흡수가 컬러 필터에 의한 빛의 흡수가 약 3분의 2 아까 65% 그랬는데 대충 그 언저리입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한 픽셀을 컬러를 내기 위해서 서브 픽셀로 만들고 이걸 꼭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을 해야 되고 또 컬러 필터 만들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개구일 빛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잡아먹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야 또 컬러 조금 더 올려줘 그러면
칼라 필터의 두께를 여기 있다가 이만큼으로 두껍게 해야 됩니다. TV 쪽은 make sense. 뭐 이게 세일즈 포인트니까 칼라가 소비 전력 더 먹고 부품값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뭐 NTSC 82%를 만들 수가 있는데 (72에서 82% 칼라). 노트북 쪽은 이렇게 하면 물론 보기는 좋은데 여기다가 또 소비 전류를 더 잡아먹거든. 노트북의 이 생명은 소비 전력 적게 먹고 배터리 라이프 늘리는 것이 자기 하나의 키 포인트인데 칼라 조금 덜 하더라도 소비 전력을 늘리자, 아니 낮추자. 그래서 이 노트북이냐 모니터냐 TV냐에 따라서 이 칼라 레인지, 칼라 세츄레이션 레인지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했다 그죠? 기억나죠? 어? NTS 100%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이 부채꼴, 이게 이제 사람이 인지하는 전체 범위야. 보통 평균의 사람이 갈 수 있는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건데 NTS 100%라 하더라도 이 영역의 47% 반도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다가 또 NTS의 72% 그거 가지고 또 칼라 좋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러나 칼라 사이언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미싱 칼라, 우리가 흔히 보는 황금색, 바이올렛, 크림son, 심홍색, 옥색 이런 유의 칼라는 NTSC 100% 바깥에서, 즉 우리가 흔히 보는 디스플레이, LCD TV, OLED TV라고 하더라도 이 칼라는 실제로 재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LED 백라이트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제법 LED가 사실은 CCFL, 우리가 LCD 백라이트를 쓸 때 이 형광등을 과거에 많이 썼죠. 이제 그걸 전부 이제 LED로 바꿨죠. LED로 바꾸어서 얻은 것이 소비 전력도 줄이고 칼라 영역도 어느 정도 일정량 늘어졌다. 여기는 멀티 프라이미 칼라 6가지 삼원색 RGB, CMY 6가지를 삼원색을 써서 블루를 뭐야 이게 이 삼각형을 이렇게 MPD 이거는 4가지 삼원색을 썼구나 썼는데 레이저 라이트 소스를 쓰게 되면 상당 부분 색 영역을, 색 공간을 확장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광원을 무엇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고 칼라 필터의 이 색 조합을 이 멀티 프라이머리 칼라, 즉 3가지 이상의 칼라를 섞었음으로써 이 색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한 픽셀에다가 6개의 서브 픽셀을 실제로 만들어 봤죠. 어떻게 되나. 근데 색깔은 확실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하려 그러면 칼라 필터 공정이 지금 3번을 해야 되는 거를 6번을 해야 되죠. 또 이게 감법 칼라기 때문에 휘도를 더 까먹습니다. 그래서 색 영역을 늘리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멀티 프라이머리 칼라를
상용화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코스트, 휘도 등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행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야기했고, 금색, 옥색. 자, LCD에서 어떻게 색을 내느냐? 백라이트이 있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요게 약간 내가 여기서 위에 탑 뷰로 정한 서브 픽셀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컬러 필터가 상판에 있고 TFT 기판이 하판에 있고, 그 서브 픽셀, 물론 액정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액체니까 컨티뉴어스하게 이게 퍼져 있죠. 백라이트를 통해,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을 RGB 각각에 있는 액정이 외부 신호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 뭐라 그러나 투과율을 조절을 하게 되면, 투과율을 RGB를 각각 조절하게 되면 RGB를 섞으면 천연색 구현하지 못할 게 없죠.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액정의 휘도 조절, RGB를 따로따로 조절한다. 어떻게? TFT, 즉 트란지스타를 통해서 외부 입력 신호, 이것이 레드, 그린, 블루별로 각각 신호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 신호에 따라서 액정의 그 아날로그 전압을 바꿔주죠. 그게 데이터 드라이브 IC의 역할이고, 외부 입력 신호는 디지털 신호고, 그거를 디지털을 데이터 드라이브 IC 칩을 통해서 D2A 컨버터를 해서 액정에다가 전압을, 그 해당하는 전압을 걸어준다. 그러면 그 레드 밑에 액정은 더 열어주고 그린 밑에 액정은 덜 열어주고, 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천연색, 자연색, 내추럴 컬러를 구현을 한다. 컬러 구현은 결국 아까 전 페이지 이야기했듯이 이 컬러 필터의 RGB 스펙트럼 하고 백라이트의 RGB 스펙트럼이 오버랩돼서 컬러를 구현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넓은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넓은 스펙트럼 폭이 넓은 것이 컬러 필터 쪽이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놈이 백라이트의 컬러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 오버랩 시키면 백라이트 컬러 스펙트럼하고 컬러 필터의 컬러 스펙트럼이 서로 오버랩 되어서 통과되어 나온 빛이 우리가 보는 컬러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이 레드의 컬러 필터의 컬러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항상 다 켜져 있죠. RGB별로 백라이트 스펙트럼은. 근데 레드는 컬러 필터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백라이트의 레드 스펙트럼 하고가 같이 레드 컬러를 만들어준다. 그린은 또 블루는 이렇게. 컬러 필터를 배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 스트라이프 방식이라 그래서 레드 할 때는 쭉 한쪽을 레드하고, 그 다음에 그린, 블루, 또 반복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거에 비해서 모자익 배열 이걸 하게 되면 이 공정이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한쪽 등만 노광하고 이 씻어내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하나하나마다 노광, 이것도 마찬가지죠. 델타 배경. 물론 화질상으로 장점은 다소 있지만은 공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사라진 기술이라 칼라 필터는 스트라이프 형태로 배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칼라 필터, 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해상도 3배 손해보죠. 빛의 투과를 65%나 까먹죠. 그래서 나온 것이 칼라 시퀀셜 디스플레이. 이거는 RGB를 공간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공간 분리한 칼라를 우리가 이 조합을 해서 자연색을 보는 거고, 이놈은 공간으로 분리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분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믹스를 해서 칼라를 한번 내어보자. 여기 LED 백라이트 있습니다. LED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디케이 타임이 짧으니까. 이놈은 램프가 계속, 화이트 램프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칼라 필터에서 칼라를 내는 방식인데, 기존의 방식은 이놈은 요 LED 백라이트를 RGB별로 박아 놓고 요거를 3배로 빨리 돌립니다. 3배 이상 빨리 돌려 가지고 여기서 60분의 60Hz, 60분의 1초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180Hz, 180분의 1초를 더 3배를 돌려 가지고 한 번은 레드, 그 한 프레임은 블루, 한 프레임은 그린 해서 이 화면에 그린 나올 때는 그쪽 액정만 내려주는 거야. 장점은 이 해상도 안 까먹어도 되죠. 한 픽셀이 한 칼라만 담당, 그러니까 RGB 한 픽셀에서 RGB가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다만 구동이 서너 배 빨라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백라이트에서 칼라를 다 조절하고 칼라 필터는 필요하지도 않고 RGB별로 공간으로 서브 픽셀을 쪼글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참 좋은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이거를 이 콘셉트를 생각한 지가 한 25년쯤은 되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또 시도 안 해본 회사도 없었고 지금 상용화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과거의 제약, 액정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3배속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액정이 지금 60분의 1초도 못 쫓아가지고 빌빌하고 있는데 3배로 액정 응답이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 이 트란지스터 TFT가 이 3배로 빨리 돌리기에는 이 성능이 부족했다. 근데 지금 보면 왜 그러면 지금 다 기술은 다 되어 왔는데 왜 또 못하냐? 근데 못할 건 없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뭐 할 때쯤 되면 이것도 한번 시도할 거야. LCD에서의 마지막 이 희망이야. 그죠? 백라이트 두세 배 아니야, 한 4배가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잠깐 소개만 하죠. 칼라 시퀀셜 디스플레이가 칼라 시퀀셜 LCD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했다가 포기하고 했지만은 미래에는 언젠가 또 한 번 LCD 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이게 포기하면 안 될 기술이다. 그거고 또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컬러 브레이크업. 여러분들 컬러 브레이크업 모르지? 그지? 조금 디스플레이 앞에서 움직이는,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컬러가 완전히 브레이크 돼. 레드, 블루가 막 이 세퍼레이트 돼서 보여. 그게 이 시퀀셜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단점이다. 우선 이 비주얼하게 디펙트가 나타나니까 그게 되고, 그걸 계산한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도 또 쉽게 어프로치를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LCD가 어떻게 컬러를 내느냐를 RGB 서브 픽셀의 컬러를 믹스해서 내추럴 컬러로 낸다 까지는 설명이 됐죠. 그러면 우선 컬러 숫자가 들어가기 전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드라이브 IC가 칩이 이렇게 마운트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드라이브 IC,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 데이터 드라이브 IC다. 이 역할이 뭐냐? 외부 디지털 입력 신호를 D2A 컨버트를 해줘야 된다. 왜? 결국 액정에 가해지는 신호는 전압, 액정은 전압에 의해서 움직인다. 전압 볼테지라는 놈은 0101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전압 숫자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날로그거든. D2A를 해야 되고 제일 큰 역할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전압을 액정에 전달한다. 이것이 데이터 드라이브 IC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드라이브 IC 안에 성능이 한 컬러당 8빛, 즉 8개의 그레이 레벨로 데이터 IC를 만드느냐 10빛으로 만드느냐, 결국 여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뭐 6빛 이거는 없어졌다고 보고, 어디 갔나? 지금 그래도 제일 무난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빛 칼럼 드라이브 IC의 빛 수가 8빛이다. 8개의 차등을 준다. 8개의 그레이 레벨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8빛이라는 건 아직 그레이까지 안 갔다. 그레이 레벨의 숫자는 3의 8성, 즉 256 그레이 레벨이 만들어집니다. 빛 수를 그레이 레벨로 바꾸면 RGB별로 3의 8성이 되죠. 맞나? 가만히 있어봐. 3의 8성이야? 2의 8성이야? 2의 8성이다. 그죠? 소리. 2의 8성이고 2의 8성에 각각의 256 그레이 레벨을 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컬러 수는 2의 8성에 또 3성이 되죠. RGB니까. 그죠? 8빛 드라이브 IC다. 그러면 이것이 그레이 숫자 number of gray 레벨은 8빛이니까 당연하죠. 2의 8성. 그죠? 2의 8성이 되고, number 이 구현할 수 있는 컬러 수는 2의 8성에 또 3성. 이 3은 RGB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만 6천 컬러가 된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제일 아니야. 25만이 아니고 1670만 컬러다. 그죠? 256 레벨이다. 2의 8성 3성은 16.7 메가 밀리언.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10빛까지 간다. 왜? 컬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레이
10비시면 2의 10성은 1024 그레이 레벨이 되고 숫자는 거의 빌리언 1.3 곱하기 10의 8성이면 또 여기 얼마지? 100만 10의 6성 100만 1000만 1억 칼라 1.3억 칼라가 되네요. 난 이거보다 많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8비시면 1600만 칼라 10비시면 13억이 아니고 1.3억 칼라의 칼라를 표시해 줄 수가 있다. 이 빗 레이트 그러니까 이 전송 신호의 전송 속도를 이용하는 거죠. 빗수라는 것은 우선 이 기존의 8빗 드라이빙을 할 때는 2의 8성 256 그레이 레벨이 있고 1670만 칼라 때 실제로 이거를 이 밴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스틸 이거 조금 과장이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린하고의 넥스트 그레이 레벨의 그린하고의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분을 못하죠. 그걸 10빛으로 했을 때 약 1000 레벨의 그레이 레벨까지 하게 되면 이 그 그레이 경계가 거의 스무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거 뭐 다 이야기 난 거네. 개조가 늘어나게 된다면 마지막 줄에 색을 표현하는 가지수가 늘어나고 색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감마 코렉션 루미넌스 휘도 이야기죠. 이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레이 스케일하고 액정 볼테지 그러니까 액정에 어플라이 되는 볼테지를 등간격으로 잘랐을 때 그레이 스케일의 변화는 리니어하지 않죠. 여기 B1, B2, B3, B4에 따라서 휘도가 이런 커브를 타게 됩니다. 이거를 그레이 스케일하고 트랜스미션을 하게 되면 이거의 즉 이런 S자 커브가 되고 이 그레이 스케일 커브를 옵티마이저를 하기 위해서 액정에 걸리는 전압을 난리니어 즉 트랜스미탄스를 유니폼하게 자르게 되면 액정에 걸리는 볼테지는 이렇게 리니어하지 요거에 등간격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그레이 스케일하고 트랜스미탄스 커브로 바꾸면 이거는 결국 그레이 스케일이 8일 때 트랜스미탄스가 100 리니어한 커브로 고칠 수가 있다. 뭐 다 설명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걸 왜 자꾸 내가 적어놨지? 사람이 이
눈이 보는 디텍터는 센시티비티에 리니어하지 않다. 아까 결국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그 난리니어리티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어. 요거는 설명을 했죠. 같은 내용. 감마라는 것은 이 어떤 디바이스, 어떤 디스플레이에 시그널 볼테이지를 가했을 때 인텐시티가 이런 특수한 커브를 가지고 변한다. 그 디바이스, 즉 그 디스플레이의 고유한 특성이다. 감마가 뭐냐? 인텐시티를 비디오 시그널 볼테이지의 감마성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감마가 휘도와 볼테이지를 파워로 표시했을 때 그 감마가 그 디스플레이의 고유한 감마 값으로 디파인 했다. 그러면 CRT의 감마가 다르고 LCD의 감마가 다르고. 그래서 감마 코렉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느끼는 그 인텐시티, 실물의 인텐시티하고 가장 같도록 감마를 이 코렉션 해주는 거다. 사람이 보는 인텐시티는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더라. 그죠?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인텐시티 밸류를 그 비슷하게 이렇게 커브를 피팅을 해준다. 감마 코렉션. 이걸 보면 쉽게 이야기되죠. 실제로 사람을 카메라가 찍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그림자, 음영, 밝기가 이 디스플레이하고 실물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의 고유한 감마 값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마 코렉션으로 놓으면 이 찍은 영상의 디스플레이하고 실제 디스플레이 사람을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이 밝기, 쉐이드를 갖도록 이 피팅을, 감마를 코렉션을 해주는 거야. 이게 비슷한 사물로 디스플레이 이 그레이하고 실물의 그레이하고를 가장 유사하도록 피팅을 해준다. 이것도 한번 나온 이야기죠. 감마 2.2 그레이스케일하고 트랜스미터에서 감마 2.2가 사람이 느끼는 이 휘도, 우리 눈이 느끼는 휘도에 가장 비슷한 커브다. 그래서 2.2에 거의 유사하게 감마를 맞추려고 엔지니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야기 나온 거죠. 감마에 따라서 요거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감마가 높은 감마, 투마치 낮게 설정된 감마, 요것이 아까 이야기한 거의 2.2에 가까운 거의 정확한 사람 눈에 내추럴하게 보이는 감마, 고음의 틀, 이런 것이 가장 이 휘도. 그러니까 이 감마에 따라서 블랙 틀, 아니 짙은 틀, 연한 틀, 이 틀의 이 뭡니까 갈기가 다 하나씩 보이고, 이 감마를 너무 낮춰버리면 여기서 화이트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에서 구분이 되죠. 구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마를 너무 높은 숫자를 해버리면 전체가 어두워져서 이 블랙에서의 이 차별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라는 것이 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중요한 것이 꼭 감마 2.2를 해버리면 실제로 정확한 한데
디스플레이가 좀 가벼워 보여. 떠 보여. 그런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전부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감마를 보아야 된다. 왜? 사람 눈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걸 뭐 디지털 숫자로 앞만 맞춰봐야 교과서적으로야 맞는 값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딱 보면 감마 2.2를 보면 야 이거 색깔 좋다, 이 디스플레이 좋다라고 안 느낄 경우가 더 많거든. 그게 이제 딜레마야. 그래서 이제 TV 세트를 하려 그러면 자기 고유한 감마 그리고 한 발 더 떠서 영상이 콘텐츠에 따라서 감마를 거기에 맞도록 조절을 해버리는 거야.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예인데 화사한 이 얼굴 빛이 보일 때 하고 이 검은 배경, 어두운 배경이 될 때에 감마를 인텔리전트하게 조절을 하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감마 값을 준다. 이제 영상 효과죠. 이게 이제 보면 그 TV 브랜드의 고유한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따라서 똑같은 감마를 좋으면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의 피부 톤에 가장 적당한 감마하고 이런 영화 또는 이 어두운 배경의 감마가 똑같을 수는 없죠. 효과적인 영상 표시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FOS 화질 평가, 또 휴먼 퍼셉션 감성 화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휘도,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레이쇼, 레졸루션, 해상도, 그다음에 아티팩트. 이게 뭐라고 설명되죠? 아티팩트. 우리말로 뭐로 번역되나? 있어서는 이걸 모르겠다.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나? 아티팩트. 결점도 아니고 예를 들면 플리크라든지 크로스톡이라든지 모션 블루 이거를 단점, 결함, 플리크, 크로스톡, 모션 블루가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의 아티팩트로 구분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그런 류의 하나의 학문 분야입니다. 사실은 FOS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또 이거를 또 수치화해야 되고 또 사람이 느끼는 감성적인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체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FOS 프론트 오브 스크린 화질 평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측기가라는 게 있는데 뭐 카메라죠. 카메라인데 아까 말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측기입니다. 우선 휘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일칸델라라는 것은 촛불 하나, 그래야 말 그대로 캔들입니다.
1칸델라의 광원에서 1m 떨어진 그러니까 1m 떨어진 거리에서 그 1평방미터당 측정된 휘도를 1루멘 per 스퀘어 미터로 정의를 합니다. 1캔델라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1평방미터 원에서 그 표면에서 측정한 휘도를 1룩스라고 하고, 이 루미넌스 휘도의 단위는 1캔델라 per 제곱미터가 1리터.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으로 가만있어 봐. 이 1룩스는 또 뭐야? 보편적으로 써 있는 것이 1캔델라 per 제곱미터 per 스퀘어 미터 1리터가 이 휘도의 루미넌스의 단위인데, 1룩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m 떨어진 곳에서 1평방미터에 비추는 조도, 휘도를 1룩스, 1루멘. 이게 1룩스이고 1룩스가 1루멘 per 스퀘어 미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수치는 휘도의 단위는 1캔델라 per 제곱미터 또는 1리터다. 대체적으로 1리터라는 것은 촛불 하나의 밝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통 TV에서 TV 휘도를 이야기할 때 뭐 400리터다, 400캔델라다 그러면 그 표면의 휘도가 약 촛불을 400개를 켠 정도의 휘도다. 상당히 밝은 이야기죠. 밝다는 이야기죠. TV, LCD TV, LED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를 했고, 시야각, 뷰잉 앵글이 뭐냐? 상하 좌우 방향에서 콘트라스트 레이쇼가 10대 1이 되는 각도, 콘트라스트가 뭐냐? 화이트 픽셀의 휘도를 블랙 픽셀의 휘도로 나눈 거죠. 여기 예를 들면 화이트 휘도가 1이고 블랙 휘도가 0.01이면 이 콘트라스트는 100이다. 근데 지금 보통 LCD는 100이 아니고 3000대 1이다. 뭐 1000대 1로 가죠. 그죠? 흑백의 휘도 차이, 쉽게 말하자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뷰잉 앵글은 그 콘트라스트 레이쇼를 10대 1,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래야 이 비교가 되니까 이 패널 저 패널 되는 걸 10대 1이 되는 그 각도. 그러니까 뷰잉 앵글이라는 것은 특히 LCD에서 보면 앞에서 볼 때는 멀쩡하게 1000대 1이라면 1000대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각도에서 점점 각도를 꺾어서 이렇게 보면 뿌옇게 정면에서 봤던 블랙이 아닌 회색 색깔 비슷한 게 보입니다. 그 콘트라스트가 10대 1까지 떨어질 때까지를 그 앵글, 여기서 우리 눈까지의 앵글을 뷰잉 앵글로 여기 더 나오네. X축은 0에서 오른쪽 90도, 왼쪽 90도. 콘트라스트를 계속 플라팅을 합니다.
90도인데 이건 호리존탈, 왼쪽 90도에서 쭉 플라트를 하고, 이거는 상하, 위에서 아래까지 플러스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Y축은 콘트라스트요. 10대 1에 딱 잡히는 부분을 콘트라스트로 이야기를 한다. 요 외에는 노트북인 경우에 TM 모드 상하 좌우 상 10대 1 되는 쪽을 자르면 요쪽에 잘리죠. 여기서 24도, 55도, 49도, 49도. 모니터인 경우에는 시야각이 상당히 제법 넓어졌죠. 같은 걸로 10대 1 콘트라스트 10대 1이 여기 있죠. 요거를 자르면 호리존탈 60 가까이 되나? 60이 아닌데 상하 10 상하를 하면 10을 자르면 이쪽이다. 그죠? 네? 뭐 이래. 이쪽을 먼저 했나? 이게 상인가? 아, 그렇죠. 파지티브가 상. 10이 되는 쪽이 여기로 보면 77도 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Y축이 10이 되는 부분을 잘라서 고에 해당하는 각도를, 그러니까 요놈은 보상 필름으로 시야각을 억지로 늘린 놈이고, 요거는 PBA 또는 모니터든 TV든 액정 모드 자체를 광시야각을 쓴 거야. IPS든 PBA든. 그러면 결국 10대 1 되는 부분이 저쪽에 80도 이상 85도 이상 이제 확연하게 뷰잉 앵글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뷰잉 앵글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두 번째 광시야각 기술하고 일반 이 보상 필름으로 개선한 이 액정하고는 스틸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플리커라는 것이 뭐냐? 화면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이 시간에 따라서 껌뻑껌뻑하는 거죠. 밝고 어두운 거를 계속.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면을 계속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나. 60분의 1초 또는 75분의 1초에 했는데 그 프레임 1하고 프레임 2하고의 휘도가 다르면 껌뻑껌뻑하게 되죠. 이게 이제 플리커. 여기 보듯이 이 인텐시티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사인 커브를 그리게 되면 이것이 플리커로 하고, 로그 스케일의 맥시멈 루미넌스, 미니멈 루미넌스로 나눈 값의 로그 값으로 플리커를 디파인을 한다. 측정은 휘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면 되는 거고, 플리커가 원인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설명이 다 부족하다. 액정은 오드 프레임, 이번 프레임의 폴라리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뭐라 그러나 킥백 볼테이지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 오드 프레임과 휘도 차이, 이번 프레임 간의 휘도 차이를 유발한다. 그러면 프레임별로 휘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것이 플리커라는 현상으로 껌뻑껌뻑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굉장히 눈을 피곤하게 한다. 플리커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LCD는 CRT에 비하면 플리커가 100배로 좋지만은 실제로 제품을 출하할 때는 플리커에 굉장히 신경을 써 완전히 불량이 되거든. 껌뻑껌뻑한 거를. 그러니까 플리커를 거의 매 패널당 플리커를 조절해야 돼. 왜 어떻게? Vcom이라는 이 전압의 고를 미세 조정해서 요놈하고 요놈의 면적을, 휘도 면적을 가장 유사하게 일일이 하나씩 다 조절을 해. 할 수도 없어. 그리고 그거는 이
플리커 현상이라는 것이 LCD에 진짜 눈이 아플 만큼 플리커가 심한 것이 CRT고, LCD는 플리커 제로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은 공짜로 얻어지는 제로 플리커가 아니고 그를 전부 출하할 때 미세 조정을 해서 만들어준다. 그나마 다행이야. 어드저스트를 하면 플리커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다. 오늘 다 못 끝내겠네. 크로스톡 플리커, 아까 아티팩트라는 이야기를 했죠. 플리커, 크로스톡, 또 액정의 응답 속도, 이런 것이 전부 이제 끌림, 액정의 끌림, 이런 것이 아티팩트입니다. 크로스토크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흰 배경에 블랙 윈도우를 깔았을 때, 윈도우를 띄었을 때 원칙은 이쪽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블랙의 간섭에 의해서 이쪽에 옅은 그레이가 쭉 때로 보입니다. 어떨 때는 이 프로젝터도 그런 때가 보이던데, 이걸 버티컬 크로스톡, 이게 호리존탈 크로스톡. 옅은 블랙, 물론 블랙은 아니죠. 옅은 그레이에 이 띠가 연장해서 이렇게 보인다. 발생 원인은, 자, 다시 뭐라고 정의를 했냐? 크로스톡이라는 것은 섀도잉, 크로스 카플링, 카플링에 의해서 화소 간의 신호 간섭에 의해서 주변 화소의 계조와 주어진 계조와 다른 휘도가 나오는 현상을 크로스톡이라고 한다. 발생 원인 버티컬 크로스톡은 TFT의 리키지 커렌트, 즉 리키지 커렌트 I-OFF가 클 때, 또는 소스 드레인 간의 캐패시티 카플링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게 뭐 여기서 설명해봐야 뭐 압니까? 그것도 뭐 암기한다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호리존탈 크로스톡, 이 현상은 볼테지 카몬 일렉트로드의 볼테지 디스토션, 카몬 일렉트로드의 볼테지 디스토션에 의해서 호리존탈 크로스 생긴다. 캐패시티 캐플링, 소스하고 카몬 일렉트로드의 캡 카플링 때문에 생기고, 픽셀하고 카몬 게이트 딜레이,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걸 뭐 다 한 줄로 써놓은 걸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나중에 TFT 할 때 이게 나올 수, 그러니까 크로스톡, 이런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크로스톡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간단하죠. 여기 띠, 여기 진짜 그림을 잘 그렸네. 이런 블랙을 띄었을 때 블랙이 깔끔하게 여기 와이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이 크로스톡이 생기는 거죠. 이게 크로스톡. 휘도, 이쪽 휘도 YA, 요 휘도 YB가 어디죠? YB가 어디 있냐? YB가 여기 있네. 요 그레이 휘도 빼기 화이트 휘도를 화이트 휘도로 나누면 크로스톡이 퍼센티지로 표시가 됩니다. 휘도 차이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톡이 보통 일반적으로 5% 이상이다. 5% 정도 되면 우리가 사람 눈에 느낄 정도야. 그러니까 7% 이상 되면 불량이고, 뭐 한 2, 3% 되면 패스 수준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 한 2%의 휘도 차이가 있는 거는 사람 눈이 인식을 못하니까 이 패스로 처리되고, 이게 이제 5% 이상이 되면 크로스톡 불량이라고 이렇게 제조에서 그렇게 디파인을 하죠. 리스폰 타임, 액정이 응답 속도를, 화이트에서 블랙,
즉 액정이 화이트가 누웠을 때인가, 그러니까 노멀리 블랙에 따랐지만은 액정이 데이터 오프, 그러니까 볼테이지를 했을 때 화이트가 되고 데이터를 풀로 줬을 때는 블랙이 되죠. 리스폰 타임은 90%에서 10%까지 휘도가 변하는 시간, 요거를 T, 요거는 또 뭐야, T, 잘 안 보이네, TRTF다. TRTF가 뭐야? 리스폰 타임은 TR 더하기 TF, 액정이 누웠다가 일었을 때, 섰다가 일었을 때, 그거를 TX, TR로 하는데, 리스폰 타임은 TX 플러스 TR로 디파인을 하고, 실제로 이 카메라가 휘도 90%에서 10% 이거는 라이징, TR은 라이징 타임이고 TF는 폴링 타임 리스폰입니다. 이걸 좀 크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TF고 요게 TR이다, 그죠? 폴링, 액정이 섰다가 누울 때 걸리는 시간, 요 놈은 누웠다가 설 때 걸리는 시간이 T 뭐죠? R, TF. 결국은 누워 있는 놈에다 전압을 줘서 끌어 이렇게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리죠. 서 있는 놈을 눕히는 거는 전압을 꺼버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리스폰 타임이라는 거는 TX 더하기 TR, 폴링 타임, 라이징 타임을 합한 값이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그 휘도가 90%에서 10%까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을 실제로 이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 합한 것이 리스폰 타임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액정의 응답 속도 때문에 이 동영상이 끌리고 하는 모든 것이 액정의 응답 속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50페이지.